펜실베니아 주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나 펜실베니아 주가 찍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 이제 펜실베니아가 이제 이런 성격으로 이제 가느냐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를 들고 나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이야기하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 그 이야기 하려는구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관련은 있지만 대통령 선거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배경을 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의 어떤 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구본 연구소에서 과거에 조지아, 그다음에 플로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야, 왜 우리 주는 소개 안 해줘?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 코네티컷에 살고 있는데 왜 안 해줘? 라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 오래간만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가 신은천 선생님 모시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핵심은 7개의 스윙 스테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주, 오늘 말씀드릴 펜실베니아 주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19라고 써 있죠. 네, 여기가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승리하면 매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해리스가 편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시건, 그 다음에 위스콘신. 북쪽에 있는 블루월이라고 하는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 지역. 여기서 확실하게 잡으면 270. 과반수 달성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쪽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펜실베니아에서 패배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가능성이 매우 이제 낮아진다라는 게 많은 전문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벌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는 매우 쉽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곳에서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는 해리스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 보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오차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45에서 51 정도면 확실하게 해리스가 이기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남은 시간이 아직까지 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래서 미국 정치와 관련돼서 이제 펜실베니아주 한번 소개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니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는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유펜, 이 왼쪽이죠. 유펜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친숙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야, 유펜하고 펜스테이트하고 달라. 여기 오른쪽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또 펜스테이트 그러면은 펜실베니아 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펜실베니아 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펜실베니아 주는 대한민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이렇게 되게 멋대가리 없이 그려놓은 요 빨간색이 펜실베니아 주 위치인데,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거는 뭐냐? 면적입니다. 면적. 대한민국은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1만 9천이니까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크다. 20% 큰데 조금이냐 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어쨌건 좀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로 좀 길어 보이죠. 그래서 동서로 보면 한 450km, 그 다음에 남북으로 보면 한 270km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고요. 인구는 이제 한 1297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로 보면은 5위에 해당하는 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꽤 많은 이제 그러한 주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분류가 되고요. 정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민족, 흑인, 히스패닉 이런 쪽이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를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백인이 제일 많습니다. 한 7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흑인이라고 표시되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10.5%.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이 한 8%. 그 다음에 아시아 계통이 한 3.9%, 4% 조금 안 되는 이러한 비중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정치랑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것들도 열심히 이제 뜯어보고 분석을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종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양성이 낮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면 다양성이 높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펜실베니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쪽 지역이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지역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서쪽 끝도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들이 되게 높은 지역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요 동쪽 끝에, 동남쪽 끝에 붙어 있는 요 지역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인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대도시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대도시답게 인종 다양성이 높고 그 주변 지역들도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인이 가장 많지만 그 두 번째 집단 이 누가 제일 많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펜실베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센서스를 해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인종 같은 경우에 보면은 히스패닉이 상당 부분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쪽 지역들 상당수는 히스패닉이 백인에 의해서 두 번째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한 점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주로 출신지가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주로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은 주로 푸에르토리코, 지금 미국 보호령인 푸에르토리코, 여기도 참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지역에서 출신이 이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펜실베니아주 히스패닉의 한 85% 정도가 필라델피아 주변 지역, 반경 한 200km 지역에 이제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계 비중이 높은 주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다라고 이제 또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지만 이 지역의 특징적인 또 말 중에 하나는 펜실베니아 더치. 뭐 펜실베니아 네덜란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랑 네덜란드랑 이제 붙어 있는 요쪽 지역 방언을 쓰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꽤 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1% 정도의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더치, 독일어 계통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전통적인 옷차림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또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죠. 아미시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제 그런 집단인데, 그 아미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 펜실베니아 주에 상당히 많은 사람, 오하이오 주하고 뭐 비슷하다. 뭐 통계에 보면은 펜실베니아 주가 이 아미시가 제일 많어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 아니야 오하이오 주 다음이야라는 통계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되게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중시하는 아미시 집단도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종적으로도 특이하고 그다음에 언어도 좀 특이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되게 특이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펜실베니아라는 지역 자체는 상당히 자유, 다양성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이제 그런 지역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펜실베니아를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한 30%, 카톨릭 한 25%, 이건 아마 히스패닉 비중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14%. 재미있는 점은 무신교라고 하는 집단이 또 제일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펜실베니아 주 역사를 보다 보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퀘이커 교도들인데, 이 퀘이커라는 이 교는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소멸한 집단이죠. 기독교 이제 계통인데 부들부들 몸을 떠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빗대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게 이제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도 여전히 한 10,000명 수준이 아직까지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독립 초창기 역사들, 뭐 독립 이전, 특히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퀘이커 교도와 관련된 이야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도 도대체 퀘이커 교도 뭐야?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1647년 이제 영국에서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이제 막 몸이 떨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창시한 이제 교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빗대서 이제 퀘이커 교도, 퀘이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퀘이커 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찌감치 평등,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미국이 내세우는, 미국이 독립해서 미국의 헌법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알게 모르게 이 퀘이커와 관련돼 있는 많은 이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이커교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야 운동의 어떻게 보면 태산북두 같으신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건 퀘이커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꽤 많고 역사도 오래된 주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 펜실베니아 주의 GDP는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일리노이
다음에 6번째 해당하는 상당히 잘 사는 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펜실베니아 주가 독립한다면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펜실베니아 주도 독립하면 GDP 규모로 따지면은 세계 한 20위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인당 GDP로 따지면 미국이 26위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한 7만 7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아지냐? 그러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한 5번째 정도 되는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나누면 평균하면 이렇게 확 낮아지는 미국이란 나라가 약간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 게 미국 평균 GDP가 8만 3천 달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밑에 있다라고 하면 못 사나 싶은데 이제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 뭐 필라델피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이제 대도시가 그 지역의 중심지 그건 맞는데 미국의 많은 주들은 그게 또 다른 경우들이 많죠. 주도, 스테이트 캐피탈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펜실베니아의 주도는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여기 지역에 표시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동남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쭉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동쪽에 필라델피아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피츠버그가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지도를 딱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동쪽과 서쪽이 다르겠구나 느낌이 다르겠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정식 명칭은 이제 커먼웰스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부르는데 뭐 다들 그냥 뭐 펜실베니아 이렇게 부르고 영어 약자로 보면 이제 PA라고 이제 적습니다. 어디에 있냐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동북부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저지라든지 메릴랜드, 그 다음에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뉴욕 이런 주하고 접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바다처럼 넓은 이제 이리호, 뭐 미국 역사를 보면 이제 이리호 운하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이리 운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 운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캐나다와 또 접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어떻게 보면은 접해 있는 대서양이랑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5대5 그리고 이리 운하를 통해서 저쪽 동해안 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바다와라도 간접적으로 접경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5대5 주변 지역이니까 기후는 당연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한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형을 놓고 보면 이제 서쪽이 아무래도 에팔레치아 산맥 때문에 좀 높고 좀 험준하고 동쪽으로 내려올수록 낮고 그 다음에 평야 지역이 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산 많이 발전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들을 전체 놓고 보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가 한 16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전체에서 이 100만을 넘는 도시는 필라델피아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60만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인구가 적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만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변 지역까지 합하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제 딱 행정구역 안으로 보면 요 정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펜실베니아 주 동쪽 지역은 뉴저지라든지 하는 동해안 지역과 훨씬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팔레치아 산맥 그 서쪽에 있는 피츠버그라든지 이쪽 지역은 미국 중서부 지역과 훨씬 더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를 나눠보면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이렇게 구별을 이제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 동쪽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더 잘 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금융이라든지 뭐 대도시도 존재를 하고 의학이라든지 뭐 교육 등등의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존재를 이제 하는 데 비해서 서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피츠버그, 철강 이런 것들이 잘 나갈 때는 상당히 윤택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석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좀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다른 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적 격차가 좀 큰 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도를 놓고 보시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하노버, 그다음에 여기 아테네 이런 이제 지명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이 지역이 유럽 지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역사와 전통으로 따지면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 주 이야기를 하면 뭐 대부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윌리엄 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윌리엄 펜인데 사실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집이 엄청 잘 사는 지주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이제 금수저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퀘이커라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부흥을 하던 그 시절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퀘이커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퀘이커 교도의 여러 가지 이념들이 상당히 왕정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아주 도발적인 요소로 봤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했습니다. 뭐 당연히 돈이 있어도 퀘이커 교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윌리엄 펜의 이제 운명이었는데, 돈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당시에 영국 그 국왕이던 찰스 2세가 집안으로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윌리엄 펜이 다 물려받았으니까 윌리엄 펜으로부터 많은 이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6천 파운드. 지금 생각하면 뭐 별로 큰 돈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그러한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빚에 시달리고 있던 찰스 2세가 윌리엄 펜에게 딜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북미 대륙의 식민지, 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하고 내 빚하고 서로 바꿔서 탕감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가 가서 이건 네 땅 줄 테니까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퀘이커 뭐 교도들이랑 같이 가던, 네 혼자 가던, 뭐 국을 끓여 먹던, 너 영국에서 떠나는 조건으로, 그 땅을 받는 조건으로 내 빚을 탕감하는 딜을 제안을 했고, 윌리엄 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에 남고 있는 거죠.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찰스 2세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받았겠죠. 이 문서를 들고 있는 게 윌리엄 펜입니다. 어떻든 그래서 윌리엄 펜 같은 경우는 1682년에 본인을 따르는 퀘이커 교도들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미국 뭐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숲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무로 가득 찬 숲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라틴어인 실바누스를 따가지고 이 실바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당신이 펜이니까 그래서 펜이 가지고 있는 땅, 그래가지고 이것이 펜실베니아가 됐다. 즉 펜이 가지고 있는 숲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 펜실베니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기에 온 이제 윌리엄 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종교적 공동체, 이상적인 땅을 이제 한번 공동체를 구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헌법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미국 13개 주, 처음에 독립전쟁했던 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국가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헌법을 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읽어봐도 자유, 평등, 뭐 차별 없음, 뭐 등등을 되게 강조하는 선진적인 내용을 이제 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70년 미국 독립운동을 결정하자, 우리 독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대륙회의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76년 우리가 독립하겠어라고 하는 독립승인서를 승인하는 것도 이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꽤 오랫동안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연방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자라고 그랬을 때 델라웨어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가입을 하기도 한,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13줄, 처음에 미국을 만들었던 그 13개 주의 한 나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윌리엄 펜이라는 선진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이런 의식들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독립을 할 당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펜실베니아가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처음에 13개 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6개 주는 위쪽으로, 그다음에 6개 주는 아래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역에 위치한 이제 그러한 또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윌리엄 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청 건물이죠. 여기 건물 옥상에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세워놨고 꽤 오랜 기간 동안 1980년대 까지 윌리엄 펜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불문율 같은 이제 도시 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존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풀려서 마천루도 많아집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펜실베니아에 있는 많은 스포츠 팀들이 제대로 성적을 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윌리엄 펜의 저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보면은 뭐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구 우승을 하는 거 보면 뭐 그것도 또 낭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오랜 역사가 있어서 이 지역에 보면은 뭐 아테네, 뭐 요크, 하노버 이런 식으로 유럽의 명칭을 딴 도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또 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에너지, 특히 미국의 에너지 역사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이제 역청탄이라고 하는 어떤 석탄의 일종을 채굴하기 시작을 했고요. 무연탄도 그 이후부터 발견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 미국 전체, 미국이 역사적으로 캐낸 전체 석탄의 한 25%를 감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 펜실베니아 주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석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정말 유명한 사진이죠. 에드워드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 피츠버그 바로 북쪽에서 이제 석유를 발견한 최초의 이 정유탑이 시추탑이 있었던 지역도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석유 산업의 원조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굳이 찾아와서 이런 시추탑을 설치를 해서 석유를 뽑아 올린 이유는 여기서 원래부터 땅속에서부터 석유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원주민, 원래 거주하고 있던 인디안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약재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을 보고 땅 파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꽂았는데 성공적으로 나왔던 그런 지역이 펜실베니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이제 석유는 많이 매장 자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셰일가스도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텍사스와 더불어서 미국의 셰일 산업을 또 지탱하는 한 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가스 시추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또 매기지 않는 또 그런 재밌는 면이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펜실베니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실제로 미국 동부와 중서부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캡스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연결적인 그러한 영역이 있는 거죠.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나가기도, 동해안 지역에서 중서부로 가기도 하려고 그러면 펜실베니아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독립 이후에 이제 그 제퍼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키스톤 오브 페더럴 유니온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미국 연방에서 되게 캡스톤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치 구조의 제일 위에 있는 그 돌이죠. 마지막으로 딱 박아넣어서 꽉 눌러주면서 아치 구조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런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1828년서부터 1880년까지 한 60년에 걸쳐가지고 펜실베니아 주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공식을 만든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과 이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나 펜실베니아 주가 찍으면 그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역사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도 봤을 때도 펜실베니아에서 패배했는데 백악관에 갔다. 당선됐다라고 하는 대통령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9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1948년에 트루먼 대통령, 그 다음에 1968년에 닉슨 대통령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정도로 빼고 나면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면 승리한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격전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 예전서부터 스윙 스테이트로서의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를 과시를 해왔고 하지만 전체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보면 좀 왼쪽에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세가 강한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난 1992년 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보면은 계속 친민주당 성향이 계속 강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을 처음으로 깨트린 게 2016년에 트럼프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깨트렸는데 그때 아슬아슬하게 1% 차이로 승리를 했고요. 반대로 2020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천신만고 끝에 1%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호락호락하게 누구를 결정해 주지도 않지만 일단 결정하면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또 그런 묘한 징크스가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천 선생님 방송을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대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미국 대선 이 카운티별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동부 지역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당연히 민주당. 그리고 이쪽으로 피츠버그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의 중간중간 민주당 세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공화당 세가 훨씬 강한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더 지날수록 민주당이 더 강하다, 공화당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렇게 따지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이 무조건 승리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펜실베니아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T자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제도할 때 보면 T자, 자가 있었죠. T자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펜실베니아가 이제 이런 성격으로 이제 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중서부적인 성격,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북동부 지역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유권자를 분석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이제 하고 있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히스패닉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대졸 백인들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유권자는 좀 감소하고 신규 유권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게 펜실베니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수민족한테 확실하게 지지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혼 여성으로 대표되는 젊은 층한테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의 지역에 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백인 노동계층을 잡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졸자 또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미 잡아놓은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유권자였다가 요즘에 마음이 떠나고 있는 백인 노동자 계층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 펜실베니아 주 선거를 가르는 운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놓고 보면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운티 대선도 그렇고 주지사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다 강력한 이제 민주당 지지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외부 인구 유입도 많고 대졸자도 많아진 이제 그런 현상인데 비해서 에팔레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산업이 안 좋고 사람들이 떠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공화당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해리스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뭐 한 40일 정도 남은 선거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뭐 선거 치러지는 그날까지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니아주는 끊임없이 다뤄질 것 같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윙 스테이트, 그다음에 뭐 펜실베니아 나왔을 때 막연하게 그냥 스윙 스테이트구나라는 걸 넘어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 한번 머릿속에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재밌게 미국 대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미국 주 이야기로 넘어와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